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경험은 하도 많아서 제가 이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한데, 하여튼 몇 가지 생각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고객 중에 이제 한 분이 어떤 회사에 이제 그 이렇게 납품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납품 받는 회사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때가 이제 마침 그 2008년 외환위기 이제 이후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종목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올라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빌딩을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사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어떤 부분은 이제 주가 그날 이제 많이 폭락한 날이었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000포인트 뭐 그 근처인데, 그날 이제 주가가 한 72포인트 폭락하고 뭐 거래량이 엄청 터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서는 고객들을 빨리 탈출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뭐 전화를 돌리고 있었는데, 뭐 어떤 분은 이제 골프장에 가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자기 어떤 근무 시간이라 바빠서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한 고객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 매도를 했으면 됐을 텐데 뭐 그랬더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았으면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이제 그 옵션 투자 쪽에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그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한 4천만 원을 갖고 한 140억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지점 2층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독단적으로 열어주고,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은 이렇게 주문 내면 사기만 하는 사람, 한 사람은 팔기만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주문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날 이제 회사에 항의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다른 회사하고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없어지지만 그때 메리츠였던 것 같아요. 메리츠 증권이었고, 이제 저희 회사하고 거래했었는데, 어쨌든 그 매도 계약서 제한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매매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제 매도 계약서를 풀어달라. 근데 이제 옵션을 공부하시다 보면 옵션 매도 계약서를 푸는 거는 엄청난 어떤 리스크를 이렇게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증권회사는 이제 그 고객을 대신해서 대위 결제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대한 그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회사가 대신 메꿔야 돼요. 증권회사가 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갖고 이제 서로 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냥 매일매일 살펴보고 준법감시인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옵션에 대한 그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어떤 게 전략에 따라서 뭐 스트랭글, 뭐 스트레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기본 전략만 해도 뭐 36가지 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잔고가 초당 한 9억씩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1조 똑딱하면 9억이 더 생겼다가 똑딱하면 뭐 9억이 없어졌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들은 사실은 이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뭐 이게 주식은 답답하니까 좀 선물을 하고 싶다. 되게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과정이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삼성전자나 그런 우량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재미가 없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으로 옮겨가고, 뭐 코스닥에서도 이제 매일매일 한 뭐 10% 20% 변동되는 코스닥 소형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옵션으로 갔다가, 뭐 ELW로 갔다가, 뭐 이런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우량주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런 그 선물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라는 게 엄청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잘 이제 구분을 못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철학이 무엇인지 뭐 그거는 저는 사실은 그 뭐 투자 철학이라고 말하기는 없고 제가 이제 그 한참 때 뭐 이렇게 누구든지 회사에서 뭐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제가 이제 최우수 직원으로 이렇게 이제 뽑혀서 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족자의 뒤에 걸어놨던 게 그겁니다. 주전이려. 그러니까 그 뭐 생사이려 하면 뭐 삶과 죽음이 뭐 거의 한 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주식과 전쟁은 한 가지다. 그래서 그 주식 주자에 이제 그 싸울 전자 그 전인데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는 분들이나 후배들한테 어떤 그 전쟁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보거나 읽어보면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어쨌든 뭐 자기가 이제 그런 병력과 그런 뭐 총칼 또는 무기 그런 그 대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제 양자 간에 서로 이제 극렬하게 붙는 거거든요. 서로 부딪혀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굴복시키는 거라면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돈을 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의 병력이고 자기의 어떤 그 자본이라고 보시면은 그걸 갖고 이제 모든 그 정보를 다 모이는 거죠. 근데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모아서 그걸 갖고 이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뭐 자금을 조달할 건가. 그거는 병참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조달을 해줘야 전방에서 잘 싸울 수 있을 건가 이제 그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하고 굉장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라든지 전쟁사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아마 투자해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잘 해서 그게 승률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은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투당이 같은 소리냐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통계적인 확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계나 확률로 이렇게 정선이나 이런 그 카지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팅 전략은 사실은 그 투자에 있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평소에 자기가 이제 뭐 하여튼 그 고도를 치든 뭐 이렇게 두 장보기 뭐 샀다를 하든 하여튼 거기서 자기가 통계와 확률을 이렇게 좀 잘 해본 사람이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가끔 물어보죠. 이렇게 도박을 해봤냐 또는 도박을 즐겨하냐 그럼 승률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거 뭐 이렇게 안시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증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한 32년간 회사 다니고 지금 그냥 4년째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장이 좋고 앞으로 뭐 좋았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시기가 이렇게 조금 어려웠던 시기였고 설사 지금 현재 장기적인 상승세를 타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투자자들의 어떤 고민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끝물 아닌가? 조정 아닌가? 그런 그 어떤 걱정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늘 있었고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미국 경제가 뭐 이렇게 금리가 뭐 인하를 하느냐 뭐 실업률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그게 투자에 성공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심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참고로 이렇게 들어두기는 하시되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날밤을 새면서 그거를 뭐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 저쪽 그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이제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또 그걸 완전히 이제 덮어놔서는 안 되겠지만 그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조금 쉽고 좀 편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웬만큼 정도의 성적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아주 너무 양극단을 너무 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식은 뭐 이렇게 평소에 뭐 연 20% 적어도 뭐 이렇게 따블은 먹어야 그게 주식 투자지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는 이건 위험하니까 그냥 정기예금으로만 가야 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제 위쪽은 뭐 제가 돈 할 필요는 없고 밑에 쪽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가면 과연 안전합니까? 여러분은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뭐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나 이런 이제 강남 상구의 아파트들이 그 20년 30년 전엔 가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불과 뭐 2억 3억도 했거든요. 그게 지금은 막 20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그걸 넣어놔서 불려갖고 그거를 이렇게 메꿀 수 있나요? 그거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물가 상승률 그 이상을 이렇게 벌어야 그거를 이제 지켜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은퇴자들이나 또는 이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봐서는 최소한 한 7% 이상은 수익률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 돈을 까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3% 정도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죠. 우리가 생활 물가 보면 보통 뭐 10%, 20% 뭐 사과가 비쌀 때는 뭐 20%도 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 통계를 봐서 1000%나 잡더라도 그 3%에다가 한 4%는 이제 자기가 뭐 생활비로 쓴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했을 때 이제 한 7% 이상은 이렇게 수익을 올려야 그게 이제 된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지수의 움직임과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 그다음에 한국 주식 많이 보지만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보는 부분은 이제 신흥국 특히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에 이제 증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 전에 이미 베트남 직접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신흥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실 그분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정보도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신흥국을 강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2%.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약 한 60대에서 70대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의 어떤 어떤 사람의 비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 신흥국들은 되게 평균 중위 연령대가 뭐 30대 이전, 뭐 20대 중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도 7% 이상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1인당 GNP가, GDP가 약 한 2,500불에서 한 2,800불 뭐 그 사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70년대를 경험했듯이 이게 신흥국 같은 경우는, 3,000불에서 6,000불 되기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70년대를 회상을 해보시면, 우리도 뭐 경제 성장률이 8% 넘어서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또 굴곡이 있죠.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 청계천에서 어렵게, 이렇게 봉제를 했던 그런 우리가 전태일 여사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경제는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보시면 막 더러운 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수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투자를 잘 하시려면 나름대로 어떤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 나라가 20년 후에도 이렇게 될 것인지,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 건지, 또 2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과 시계를 뭐 15년, 20년 전으로 돌려봐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자전거 행렬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70, 80%가 이제 오토바이예요. 근데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계속 그렇게 발전하게 돼 있고 절대로 후진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오토바이라고 후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후퇴하기가 힘들고요.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자전거 타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 여행 갔을 때도 길거리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에 칠해진 담장도 보고요. 지금은 뭐 그냥 시멘트 브록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아무런 페인트도 안 칠해져 있죠. 그러나 이제 경제 생활이 좋아지고 이렇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페인트 그런 업종도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철강이나 그런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길게 보고 멀리 투자하자.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정말 강력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모디 수상 같은 사람이 강력하게 경제 드라이브를 하면 더욱 좋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런 쪽에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그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이렇게 선진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반출하면서 다른 나라를 관찰하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금리 인상이나 뭐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저는 뭐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부정하지 못하죠. 근데 사실 투자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어떤 그 등을 지는 사람, 대척점에 있는 어떤 나라,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2000년에서 2010년에 중국을 보시고요. 지금 2020년에서 2024년 중국 증시를 보면 사실 그렇게 이렇게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하고 이렇게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나라들은 그 주시장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가볍게 보시지 않길 바라요. 물론 저도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이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저도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뭐 체코 원전을 또 이제 저쪽 그 미국 쪽에서 이렇게 또 태클을 걸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준 기술이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적당히 협업을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국이 서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거리를 두고 있는가, 그거를 사실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으세요. 필요가 있고, 해봐서는 뭐 물론 인도는 조금 이제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말도 잘 안 듣고
뭐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그렇다고 뭐 러시아하고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등거려지고 그러진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원유는 싸다가 쓰고 그걸 다시 또 외국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제해서 이렇게 또 수출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세계의 그 돌아가는 판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투자 전략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야 기본적인 투자 원칙은 무엇인지, 저는 이 투자 원칙 중에서도 정말로 그 핵심을 뽑아라. 그렇다면 저는 이제 자금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많이 오르는 주식을 이렇게 피킹하는 거, 뭐 이런 고르는 거를 뭐 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많이 오르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 자금 관리에 비하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자금이 지금 현재 자기가 얼마만큼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그걸로써 어떤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투자의 위험, 뭐 주식 투자의 위험, 뭐 마찬가지 그런 위험에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가격 하락 위험이에요. 가격 상승 위험은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 오르는 거는 본인이 샀던 것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이거든요.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자금 관리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대외 변수,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갑자기 뭐 이렇게 저격을 당했다. 그거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뭐 일본에 지진이 났다. 자기가 통제하나요? 못 하거든요. 뭐 하나부터 99,999가지가 자기가 통제 밖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오직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 그냥 그걸로써 어떤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이렇게 방어를 하면 된다. 결국에는 이제 저는 그 시간과 긴 시간과 그 다음에 어떤 자금을 가지고 그런 그 가격의 어떤 변동성의 위험, 그거를 이제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요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이제 본인이 정말 이게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무슨 쇼킹한 일이 터져서 뭐 지수가 한 뭐 20%, 26% 이렇게 하락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제가 금방 26%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저희 한 30년의 어떤 노하우가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이제 우리가 큰 어떤 쇼킹한 사건을 당했을 때, 뭐 예를 들어 9.11 테러가 터지거나 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지수가 하락하는, 종합지수가 뭐 미국 뭐 다우나 나스닥,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그 확률이 약간 26%가 되면 거의 바닥에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이고,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50% 가고 뭐 재료가 되거나 그런 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25% 하락하면 그 순간에 얼어붙게 되죠, 보통.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오는 모양이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제 모든 경제는 다 셧다운되고 이 전 지구가 망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전에 통계를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재 투자하는데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투자 일지를 꼭 써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투자 일지를 써보시면 과거의 어떤 경험,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부분을 사람스럽게 이렇게 자기의 반성도 되고, 어떤 그 위급했을 때 자기가 그 찾아보는 어떤 응급 처방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중 어떤 투자 방식을 선호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인데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저는 뭐 다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투자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뭐 인도 펀드도 조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펀드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 뭐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뭐 일라이 릴리나 뭐 다른 버크셔 해스웨이 비주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뭐 특정에 이렇게 선호하진 않고 그거를 이제 같이 겸해서 어떤 자금 관리 차원에서 분산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장기로 갈 거는 장기로 이렇게 투자하고 또 단기로 할 거는 단기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